지금은 전혀 예상치 않은 재난이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이른바 뉴노멀의 시대입니다. 생방송 현장 리포트 날은 저희 KBC가 준비한 신개념 재난 방송입니다.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 재산, 심리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곳은 물론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까지 찾아가겠습니다. TV와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 지역의 한계, 편성의 한계, 정보의 한계를 뛰어넘는 재난 현장 리포트를 준비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현장 리포트 날, 오늘은 23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옆에는 도움 말씀 주실 광주대학교 강제안전학과 홍창영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의 주제는요. 행사나 축제, 공연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밤 이태원에서 정말 가슴 아프고 충격적인 대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처음에 소식 들으셨을 때 좀 어떠셨습니까?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정말 재난 안전을 한 20여 년 동안 하는 사람으로서 너무나 참담했고 슬펐고 또 화도 너무 많이 났습니다. 네. 또 하나는 개인적으로 트라우마가 너무 생겨가지고 사실 며칠 동안 뉴스를 제대로 보지를 못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저는 가장 슬픈 것은 지금 우리가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대구 지하철, 세월호 참사, 그리고 또 이번에 이태원 참사까지 이어오면서 똑같은 재난안전사고가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이 정말 재난안전이 단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그것이 슬픈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사실은 이번 참사의 제일 큰 문제는 그야말로 용산구청장과 용산구청에서 재난안전 컨트롤 타워를 해야 되고 네. 또 안전 불감증이라든가 또 관련된 제도들이 미흡하고 또 어떤 경찰이라든가 소방의 이러한 공권력이 제대로 적절하게 꼭 되어야 될 때에 제대로 작동이 안 된 것이 이번 참사의 가장 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이 충격적이었던 만큼 외신들도 이번 참사에 많은 관심을 쏟았는데요. 외신들은 이번 사고를 세월호 참사 이후 최대 비극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잊을만 하면 반복되는 대형 참사. 오늘은 그 원인과 예방책은 어떤 게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태원 참사의 사고 경위 그리고 지금까지 밝혀진 이 사고의 원인에 대해서 저희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지난 토요일 헬로윈을 앞두고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사람들이 발 디딜 틈도 없이 빽빽하게 모여 있습니다. 약 10만여 명이 몰린 상황. 당장이라도 사고가 날 것 같은 위태로운 상태. 사고는 저녁 10시경 이태원역 1번 출구 앞 좁은 골목길에서 발생했습니다. 비좁은 내리막길에 사람들이 갇힌 상황에서 앞쪽의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후방 인파에 밀려 행렬이 순식간에 무너지듯 쓰러진 겁니다. 차와 사람이 엉켜서 구급차도 제대로 진입도 안 되고 빠져나가지도 못한 상태였다가 이제 소방 인력과 경찰 인력들이 투입되고 겨우겨우 통제가 되는 수준이었어요. 누워 계신 분들은 이제 그냥 겉옷으로 얼굴만 가려놓은 상태였고. 사망자 156명, 300명이 넘는 사상자. 21세기 최악의 참사 중 하나로 기록될 이태원 다중 밀집 사고. 그런데 이 끔찍한 사고를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불과 2주 전 같은 장소에서 열린 이태원 지구촌 축제. 도로 통제와 일반 통행 유도 등 현장 통제가 이뤄져 이틀간 30만 명의 인파가 몰렸음에도 무사히 끝날 수 있었는데요. 행사 주체가 명확해 현장 통제에 명분이 있던 지구촌 축제와 달리 이번 참사에서는 명확한 통제 주체가 없어 안전관리 매뉴얼을 적용시킬 수 없었다는 겁니다. 흔히 말하는 주체자가 없는 자발적인 다중의 운집 상황에 대한 경찰 또는 지자체의 어떤 권한, 판단이 일부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으로서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었던 많은 시민들 또 이 희생됐던 분들은 이런 상황에 전개될 거라고 아무도 예상하지 않고 그곳에 가셨을 거예요. 이런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정부가 책임져야 되는 거죠. 자치단체, 경찰 이런 여러 인력들이 자신의 일을 빼먹지 않았나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다시 돌이켜보고 반성하고 다시 한번 이런 끔찍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성하는 계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을 잃은 이번 참사.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제도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네, 여전히 참사 원인 규명 중이지만 일단은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였다라는 게 중론인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죠. 정말 재난안전의 기본 ABC를 안다라면 사실은 방금 전에 경찰과 또 경찰 소방학과 교수님이 얘기를 해 주셨는데 사실은 이제 저분들은 경찰 소방학에서 접근한 거고 저희처럼 방재안전학과에서 강의하고 있는 저희 입장에서는 재난안전 기본법 25조 2항에 보면 용산구청장은 그 지역의 재난안전의 책임자예요. 자연재난이라든가 사회재난에 대해서 예방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그 주체 주관의 어떤 유무하고 관계없이 그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법에가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축제 실제로 3일 전인가 이거 긴급 대책 회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문제는 긴급 대책 회의를 할 때 용산구청장이 참여를 했어야 되는데 부구청장이 알아서 해봐라. 저는요 지금 정말 이번에 용산구청장은 좀 심하게 얘기하면 징역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2010년도에 프랑스의 마라티에르 시장이 홍수에 제대로 대응 못 해가지고 징역 4년형을 받았거든요. 네. 근데 프랑스나 미국이나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재난안전 법체계가 똑같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그 228개 시군구의 재난안전 그 책임 기관인 기초지자체의 어떤 굉장히 책임과 업무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해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현장 한번 볼까요? 네. 지금 이 영상 이 사진을 보시면 네. 실제 사고가 난 그 시뮬레이션 사진인 것 같은데요. 지금 밑에 부분이 이태원역 일본 출구에서 올라가는 쪽이고요. 네. 그 북쪽이 지금 세계 음식 문화 거리거든요. 지금 그 사이의 폭이 저 거리가 한 5m 정도 높이 차이가 5m가 되고 경사도가 10도 정도 되니까 네. 사실은 10도 정도 되면은 굉장히 급한 경사는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갈 때 그 경사도 있잖아요. 그게 보통 14도에서 한 17도 정도 되니까 네. 그거보다 더 완경사라고 보면 되겠죠. 문제는 제가 이 시간에 자꾸 재난안전은 네거티브 어프로치라고 했잖아요. 네. 전체의 이태원 이번에 축제 때 들어오는 전체 인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체 그 지역에서도 위험한 네거티브 어프로치 뭔가 불안전하고 미흡한 구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침을 놓은 것처럼 혀를 뚫어주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영상구청장이나 영상구청 공직자들이 저런 것들을 저것을 일방향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통제를 할 것인지 아니면은 어떤 가이드라인을 둘 것인지 아니면 방향 표시를 할 것인지 아니면 경찰을 소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머전시 상황이 되면은 비상 차량 동선은 어떻게 할 것인지 회차 공간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응급구조차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가 되었어야 되는데 이번에 전혀 논의가 안 돼 버린 거죠. 네, 원래도 사실 인파가 많이 몰리고 도보 통행량이 많은 구역에서 참사가 발생했기 때문에 더욱더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요. 이번에는 참사 당시에 이태원 사고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취재했던 한웅희 리포터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현장 당시에 도착했을 때 상황은 좀 어땠습니까? 네, 정말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장이었습니다. 사고 당일 제가 새벽 2시쯤 현장에 직접 나가서 취재를 해봤는데요. 당시에는 2명 사망 그리고 50명이 심정지 상태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59명이 사망했다는 속보를 들었고요. 제가 직접 현장에 도착을 했을 때 이 푸른 모포에 쌓여서 사상자들이 이송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기준으로 59명이라는 사상자 숫자도 굉장히 충격적이었지만 숫자가 거기서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직감에 굉장히 더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네, 저도 뉴스 속보를 처음 접하고 너무나도 놀랐고 또 마음이 아팠는데 당시의 현장 상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당시에 제가 직접 찍은 영상들을 좀 보시겠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바로 건너편 골목인데요. 아직까지도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몰려 있습니다. 바로 건너편 이 사거리에 응급 차량이 저렇게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술 마실 공간을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도 그럴 것이 이 공간에서 있는 상점에서 흘러나오는 이 음악 소리의 볼륨이 굉장히 커서 경찰들의 이 대응하는 소리도 잘 들리지 않았고 이 이태원이라는 공간의 특성상 외국인들도 굉장히 많아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어 보였습니다. 또 이런 애로사항들 때문에 또 유사한 2차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 보였습니다. 네, 뭐 목격자 증언이나 언론의 보도를 보면 심정지 환자들을 병원으로 빠르게 이송하는 데도 좀 어려움이 있었다고 봤거든요. 어땠습니까? 실제로도 좀 그렇게 느꼈습니다. 당시 영상을 보시면
이 사고가 발생한 곳은 이 해밀턴 호텔의 왼쪽 골목에서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파가 보시는 것처럼 너무나도 많아서 구조 인력들이 현장에 들어가는 것조차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응급 차량들이 이렇게 길게 그리고 멀리까지 줄 서서 대기를 하고 있어야 했는데요. 경찰 인력도 부족했던 건지 현장 통제도 굉장히 뒤늦게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찍을 당시가 거의 새벽 3시가 다 되어가는 그런 시각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계속해서 투입되는 그런 현장을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교통 통제도 원활하지 않아서 사상자들을 빨리 실어 움직여야 할 구급 차량들도 영상에 보시면 한 대씩 겨우겨우 이 골목을 빠져나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취재를 해보니 응급 차량들이 현장에 도착한 건 굉장히 신속했지만 이 현장에서 빠져나가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만약에 교통 통제라도 원활히 이루어졌다면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구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크게 남습니다. 네, 현장에서 봤을 때 어떤 점이 가장 아쉬웠나요? 네, 실제로 음악 소리도 굉장히 컸고 사람들이 많았던 만큼 이 경찰들의 소리를 듣기 어려웠는데요. 그렇다면 이 재난 안전 전문 PA 스피커라도 있어서 현 사람들에게 이 상황을 알릴 수 있었다라면 하는 아쉬움이 크게 남습니다. 그리고 경찰 대응에도 좀 아쉬움이 남는데요. 보다 시스템적인 문제가 좀 느껴졌습니다. 실제로 당시에 현장 질서를 유지하는 데 투입된 경찰의 인력은 단 32명이었습니다. 32명으로 10만 명이 넘는 인파를 통제하기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더군다나 이 32명의 수치는 같은 행사를 대비한 이전 기간보다도 더 수치가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인력으로 이런 거대한 참사를 막기에는 당연히 부족해 보였습니다. 실제로도 이렇게 부족한 인력들뿐만 아니라 이 경찰의 이런 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에 경찰에 이런 신고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요. 이런 신고들이 들어왔을 때 총합해서 87건의 신고가 들어왔다고 하는데 이때라도 경찰 인력이 적시에 투입이 돼서 폴리스 라인이라도 치고 일방통행이라도 지시를 했다면 이런 대형 참사까지 번지지 않았을 거란 생각에 정말 너무 큰 안타까움이 들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네, 교수님 이렇게 짧게만 들어봤는데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좀 노출이 됐습니다. 교수님께서 보실 때 이번 참사의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뭐라고 보시나요? 일단은 컨트롤 타워 부재죠. 그러니까 영상구청장님이 지금 이 이태원 참사를 역으로 얘기하면 복귀를 한다면 지금 이렇게 그냥 무방비 상태로 했겠어요? 한마디로 초등학교 2학년 그 축구 시합하고 똑같아요. 그야말로 전술도 없고 전략도 없고 포지션도 없고 정말 그냥 공 하나 던져놓고 마음대로 축제해라. 이번에 이태원 참사는 이태원 축제는 있었으나 이태원 축제의 안전은 전혀 없었다. 네. 그야말로 계획이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고요. 방금 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이 프로그램에서 제가 자꾸 강조한 게 있었죠. 기울어진 운동장을 세워주는 것이 재난 행정이다. 네. 무슨 얘기예요? 재난 시에 이머전시 상황이 되면 어린이나 노약자나 장애인이나 여성이나 커뮤니케이션이 잘 통하지 않는 소통이 안 되는 외국인들이 훨씬 더 많은 피해를 입는다라고 제가 수없이 얘기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 축제의 특성상 어린이나 노약자나 장애인은 없다 손 치더라도 결국은 여성과 외국인이 지금 피해를 많이 봤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재난 행정을 조금만 아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재난 행정에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현장에서 이런 것을 대응을 해줘야 되잖아요. 네.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방금 앵커가 또 얘기했지만 이번에 경찰이 사실은 경찰의 문제가 아니고 정확하게 현행 법상으로 영상구청장이 요청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요청도 안 했고 아니 인원이 부족하면 연기를 하든지 취소를 하든지 금지를 시키든지 이렇게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혀 그 리드가 없는 것이죠. 사실은 경찰의 이 초동 대응도 저는 가장 이번 참사의 큰 문제였다고 생각해요. 네. 저희들이 재난안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청설이라고 제가 자꾸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한마디로 쌀인문 밖에 한방 눈이 내리는 소리도 듣는다는 사세로 신고가 들어왔으면 귀를 기울였어야 되죠. 한마디로 헛기침도 태풍처럼 받아들여가지고 이것을 크게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너무 모른 척 해버린 거죠. 너무 안일하게 좀 판단을 하면서 이 참사의 크기를 더 키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야말로 재난에서 제일 우리가 강의할 때마다 저희들이 대학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뭐냐? 그야말로 매너리즘, 함몰된 매너리즘. 작년에 재작년에 어제 사고가 없었으니까 오늘도 없겠지. 이런 것들.
안이함이 우리의 적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다시는 이런 끔찍한 참사가 일어나지 않아야 될 텐데요. 이런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또 어떤 게 변화돼야 할지 저희가 영상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영상 함께 확인하시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3월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지자체 주최 지역축제 안전관리를 위한 매뉴얼. 1000명 이상이 참여하는 행사는 사전에 축제 개최자가 지자체의 안전관리 계획을 제출 심의받아야 하는데요. 하지만 이태원 참사의 경우 주최자가 없는 자발적 축제인 탓에 그 어떤 매뉴얼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누가 주최하는지와 상관없이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행사에선 지자체와 경찰, 소방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는데요. 이를 위해 1000명 이하 규모의 행사나 자발적 집단 행사에도 적용할 수 있는 안전관리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군집 밀집 기준을 마련해서 1제곱미터당 2~3명이 모이면 주의 단계를 발령하고요. 6명 이상이 모이는 경우에는 위험 상황이 발생한다고 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특별히 골목길에서는 일방통행이라든지 무정차 통과라든지 이런 조치들을 세밀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런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 건 아닌데요. 서울시가 올해 9월 예산 1억 4천만 원을 들여 도시 데이터 시스템을 활용한 혼잡도 지도를 만들었지만 이번 참사에는 전혀 활용되지 못했습니다. 또한 이번 참사에서 응급구조대가 접근하기 위한 소방 출동로를 확보하지 못한 점이 인명피해를 키웠는데요. 1km 떨어진 병원까지 환자를 이송하는 데 1시간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그 주변 지역에 교통 통제가 안 됐어요. 긴급 차량이 안으로 진입했을 때 그 차량이 신속하게 진입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이런 차량 통제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고 기존 시스템을 활용하는 등 전반적인 안전 점검을 통해 유사한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에 처음 맞는 가을 때도 많은 축제가 열렸고요. 이제는 연말을 맞아서 많은 행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네. 비슷한 유사 사고의 발생 위험성은 좀 없을까요? 그렇죠. 우리나라의 지금 광주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기아 챔피언스 필드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또 스포츠 관람도 하고 있고 네. 또 연말이기 때문에 각종 공연이라든가 또 연말 송년회 또 많이 곧 할 거란 말이죠. 네. 그다음에 1월 1일은 또 무등산 또 등산하신 분들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재난 관리는 이렇게 심하게 대비하고 예방하고 준비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준비해도 재난 사고가 나기 때문에 정말 100%, 200% 준비를 해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안전관리 축제 안전관리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실제 구성을 보면 이제 경찰 소방 하신 분들이 와요. 그런데 이분들이 순수하게 경찰 소방 업무를 하신 분들이지 이런 축제의 재난에 대해서 특화되신 분들이 아니죠. 왜냐하면 순환 보직이기 때문에.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러한 지역 축제에 대한 국내의 성공 사례, 실패 사례들을 충분히 스와트 분석을 해가지고 그걸 매뉴얼화하고 협업 체계를 만들고 유관기관들하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인력은 얼마만큼 필요하고 저는요 이번 기회에 우리나라처럼 경찰과 군과 소방이 재난 시에 적극적으로 더 도전적으로 해줘야 되거든요.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 같은 데 보면은 허리케인이라든가 재난이 생기면 미국 같은 경우는 주방위군이 일본은 자위대가 지금 엄청나게 텔레비전 보면은 맨 그런 군인들만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는 이번에도 만약에 경찰의 인력이 부족했다 그러면 군부대도 얼마든지 이렇게 외국 같은 경우는 도입을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도 좀 도입을 해줘야 될 것 같고 무엇보다도 이런 지역 축제에 자꾸 얘기하지만 전체 사망자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시민들의 안전 의식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발생한 이태원 참사처럼 해외에서도 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좀 사망 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몇 가지 있습니다. 저희가 몇 가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 1989년 4월 15일에 영국 힐스버러 스타디움에서 압사 참사가 있었는데요. 이때 축구 팬들이 몰리면서 난입방지용 철망에 깔려서 그렇죠. 97명의 사망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1989년도에서 이 압사 사고가 생긴 이래로 과거에는 저렇게 입석으로 됐었는데 이제 정확하게 좌석으로 전부 다 바뀌어졌고요. 네. 그다음에 저 철조망도 이제 철망도 없어졌죠.
저철망에 깔려서 사망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갑자기 넘어지면서. 보호 철망을 철거를 했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사례도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2001년 7월 21일에 일본에서 발생한 사고인데요. 아카시 불꽃놀이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네. 축제를 보러 온 인파에 지금 보도교에 사람이 많이 몰리면서 네. 11명이 사망하고 247명의 부상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저 사고로 이제 참사로 인해서 일본 아카시 불꽃놀이 축제 이후에 이제 축제에 대한 일본의 기준이 만들어졌는데 그 기준에 가장 특별한 것이 저 DJ 폴리스죠. 네. 이제 경찰이 한마디로 저희 방제공학에서 강제성을 두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축제를 과거에는 그냥 자유롭게 했지만 이제는 관 주도로 뭔가 자유를 주되 책임을 주는 그런 식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헬로윈 행사의 경우에는 한 달 전부터 안전 캠페인을 홍보하면서 최대한 이 안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네. 자, 세 번째로 1993년에 발생했던 홍콩 란콰이펑 참사인데요. 란콰이펑이라는 곳이 홍콩의 이태원이라고 또 불리면서 예. 새해 전야제에 21명의 압사 사망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네. 이게 저 랑콰이펑 행사로 인해서 전 세계 축제 매뉴얼이 많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요. 저 때부터 이제 강제성을 두어 가지고 관이 이제 경찰이라든가 군부대가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가장 큰 어떤 특징이 뭐였냐면 저런 축제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축제의 특징은 첫 번째는 저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전부 다 흥분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가장 큰 특징은 저분들이 저기에 지리에 잘 아느냐? 아니죠. 전부 다 스트레인저, 즉 이방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축제 이후에 각종 표지판이라든가 거의 유치원 수준으로 이쪽으로 가세요. 그다음에 일방통행이에요. 거의 유치원생들 이렇게 방향 지시하듯이 네. 그 매뉴얼을 굉장히 이제 촘촘하게 만든 참사가 바로 저 랑콰이펑 행사죠. 네, 이렇게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광주광역시에서는 어떻게 좀 준비를 하고 있는지 예. 관련 내용을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시 일정상 생방송 전화 연결이 어려워서 저희가 방송 직전에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인터뷰 영상 함께 보시죠. 네, 이번 이태원 참사로 우리 지역에서도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정말 충격적이고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처음 이 사고를 접하셨을 때 좀 어떠셨습니까? 우선 놀랍고 비참한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전국에 정말 젊은 청년들이 많이 희생되었다는 점도 안타까운 일인데 우리 광주의 청년들이 서울로 일자리를 찾아서 정말 광주에 일자리가 없는데 일자리를 찾아서 서울로 가서 주검으로 다시 광주에 돌아오게 됐다는 점을 접하고 광주에서 청년들이 제대로 자리 잡고 일할 수 있는 그런 광주를 만들어야겠다는 다짐도 한편에서는 해보게 됐습니다. 네, 이번 참사 관련해서 광주시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우선은 이 아픈 소식을 듣고 곧바로 일요일 오후에 대책회의를 열고 우리 부시장님을 중심으로 지원반도 만들어서요. 현재까지 9분의 광주 청년들 중에 6분의 빈소가 마련됐는데 그 6분들의 빈소에 지원을 하고 어제까지 모두 장례 절차를 마쳤습니다. 이제 장례 지원을 뒤로 하고 가족들과 또 이분들에 대한 트라우마 치료를 위한 국립 트라우마 센터라든가 이런 데와 연계해서 트라우마 치료 지원을 함께 해나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분향소 옆에는 트라우마를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차량을 준비해 놓고 그를 통해서 상담소를 열어두고 있습니다. 네, 시청 합동 분향소 현수막에 사고 사망자라는 표현을 어제부터 참사 희생자로 바꿨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초기 대응을 정부에서 잘못했다는 것이 명명백백 밝혀졌고 또 그에 따라서 국민들의 분노도 커져 왔고 또 공공의 책임에 의해서 참사가 일어났고 그에 따른 아픈 희생자라는 사실을 명명백백 밝혀져 가는 과정에 있어서 저는 행안부가 내린 지침이 잘못됐다. 저로서는 행안부 지침을 어찌 보면
위반한다는 점에서 참 어려운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만 국민들의 마음, 국민들의 뜻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해서 도중에 분향소 명칭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네, 사실 우리 지역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시민분들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축제 관련 안전 점검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축제뿐만 아니라 연말 연시로 되면서 많은 모임들도 있고요. 또 동절기라서 아무래도 안전사고가 빈번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은 그래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는 축제를 최소화하거나 그동안 서면 중심으로 됐던 안전관리 계획도 직접 대면 방식으로 꼼꼼히 살펴서 법과 조례에 근거하여 준비된 행사와 축제는 꼼꼼히 챙기겠다는 것이 첫 번째고요. 뿐만 아니라 법과 조례에 근거하지 않는 어떤 다중의 행사 또는 모임도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다시 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에 필요하면 정부가 법을 만드는 거에 보조하겠습니다마는 조례도 검토하고 지금 안전 관련 조례 전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라 이렇게 제가 지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또 근본적으로 여전히 행정에서 감지하지 못하는 것은 워킹 그룹을 만들려고 합니다. 시민안전 워킹 그룹을 통해서 시민과 전문가 그리고 우리 행정이 함께 워킹 그룹을 만들어서 안전의 사각지대가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참사의 교훈을 다시 한번 우리 시민들의 안전 제일주의 광주로 만들어 보는데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금 인터뷰 내용처럼 좀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서 다시는 이런 비슷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 관련된 사진이나 영상을 보면서 가장 좀 인상적이었던 게 시민들의 적극적인 CPR 구조였습니다. 네. 저희가 좀 정확한 CPR 방법과 함께 압사 위험 시에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영상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급박한 상황에서 생명을 살리는 심폐소생술. 심정지 환자의 골든타임은 4분 이내로 이때 CPR을 하면 생존율이 약 2배 이상 높아지는데요. 심폐소생술 방법은 간단합니다. 환자를 평평한 곳에 눕힌 뒤 가슴뼈의 위쪽 끝과 명치 사이 2분의 1 지점의 아랫부분에 깍지를 낀 손에 손바닥 아랫부분을 대는데요. 이때 손가락이 환자의 몸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양팔을 쭉 편 상태로 체중을 실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가슴을 압박합니다. 가슴 압박은 성인의 경우 분당 100에서 120회의 속도와 약 5cm 깊이로 강하고 빠르게 시행하는 게 중요한데요. 한 번 할 때 최소 30회 이상 시행해주고 압박한 만큼 최대한 이완시켜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슴을 누르는 행동은 머리로 혈액을 보내주는 과정이고요. 가슴에서 손을 적절하게 떼주는, 이완을 시켜주는 행동은 다시 심장으로 온몸에 전신에 있는 혈액이 잘 들어가서 다음에 누르는 동작을 효과성을 더욱더 극대화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누르는 것만큼 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슴 압박을 충분히 시행했다면 다음은 인공호흡의 순서입니다. 우선 기도를 확보해야 하는데요. 한 손의 손바닥을 환자 이마에 대해 머리를 뒤로 젖히고 다른 손 손가락으로 아래턱 뼈 부분을 머리 쪽으로 당깁니다. 그리고 1초에 걸쳐 성인이 평소 내쉬는 정도의 양을 불어넣습니다. 이때 가슴이 상승하는지 확인하고 숨을 너무 과도하게 불어넣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이렇게 인공호흡을 2회 실시 후 다시 가슴 압박 30회를 반복하면 됩니다.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민형사상 문제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선한 사마리아인법으로 감경하거나 면제해주는 그런 법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률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과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지켜주기 때문에 충분히 그러한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구호 활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압사 위험 시 안전행동 요령이라고 알려진 일명 복싱 자세는 이번 이태원 참사처럼 한 사람이 받는 하중이 100kg을 넘으면 효과가 떨어지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밀집된 상황 자체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1000kg 이상의 그러한 압력들이 가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근거가 없는
이야기라고 보시는 것이 굉장히 합리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중 밀집 재난 문자를 보셨다면은 그 위험 현장에서 신속하게 빠져나와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행동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응급 상황에서 반드시 필요한 심폐소생술. 여러분의 두 손이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립니다. 네, 방금 보셨던 CPR 방법과 안전 행동 요령은요. 유튜브 채널 현장 리포트 나를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꼭 여러 번 보시고 이 요령들을 좀 잘 숙지하셔서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안전하게 잘 대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사고가 발생하면서 이제 후속 대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 중 하나가 국민적인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어떻게 좀 대응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글쎄 이게 이제 트라우마가 잘 아시다시피 미국 같은 경우는 베트남 전쟁과 9.11 테러 이후에 미국의 사회 문제가 됐었고요. 네. 일본 같은 경우에 잘 아시다시피 2011년 3월 11일 날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동일본 대지진을 지진이 발생하고 쓰나미가 발생하고 원자력 방사선이 일부 누출되고 여기까지만 생각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 참사가 있고 난 한 2년 후에 보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한 거예요. 네. 이게 뭔가 했더니 정신없이 이 참사를 경험하고 주위를 살펴봤더니 아내도 사망하고 아이들도 사망하고 집도 없고 직장도 없는 이런 사람들이 자괴감을 느껴가지고 선택한 것은 안 좋은 선택을 한 거죠. 네. 그런 인원이 자그마치 17,000여 명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게 바로 이제 재난 트라우마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 이런 트라우마를 국가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역시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줘야 될 것 같고, 특히나 저는 이번에 이제 세대별로 봤었을 때 10대 때 세월호 참사를 경험해봤던 그 세대가 이번에 이태원 참사로 그대로 이어졌거든요. 결국은 네. 10대와 20대에 중첩된 이러한 참사를 경험한 친구들이 굉장히 아마 트라우마가 심할 거다. 저는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또 개인적으로 너무나 트라우마가 심해서 뉴스를 보지 못하고 텔레비전을 최근에 보지를 못했거든요. 네. 지금 요즘에 이제 조금씩 보고 있습니다만은 TV를 보면서 제가 좀 가슴이 아팠던 게 뭐냐면 지금 어떤 비방이나 상대방을 비방한다라든가 비하를 한다라든가 저는 이런 재난 시에 이러한 잘못된 정보라든가 비방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좀 강력한 중범죄로 좀 다스렸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사실은 그 안도현 씨가 쓴 19절 하나를 제가 읊어주고 싶은데 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단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라는 19절이 있는데 우리가 조금 뜨거운 가슴으로 조금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은 내가 저 사람이라면 내가 저 사람의 부모라면 이러한 시점으로 지금 이 참사를 바라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사실 우리가 코로나 블루라는 이 좀 안 좋은 상황 속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이태원 블루라는 정말 가슴 아픈 신조어가 발생을 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번 참사로 국가 트라우마 센터를 좀 운영을 하면서 전담팀을 설치했다고 하는데요. 심리 치료를 지원하는데 번호가 1577-0199번이라고 합니다. 혹시 우울감 같은 좀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시는 분들께서는 1577-0199 꼭 연락하셔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는 발생하면 안 되는 이번 참사 어떤 식으로 좀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저는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세월호부터 그 전에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대구 지하철 끊임없는 참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 기회에 정말 마지막으로 이제 이러한 악의 사슬을 끊어야 된다. 분노와 무지의 사이를 끊어야 된다. 그러려면 첫 번째 제가 계속 주장하고 싶은 게 뭐냐면 사고조사위원회를 관주도가 이번도 지금 벌써 관주도형 지금 사고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찰을 수색하고 있고 영상구청을 수색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정말 뭐예요? 대통령실이라든가 감사원이라든가 국회라든가 검찰, 경찰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정말 방재공학적으로 어떤 학문적으로 과학적으로 이것을 분석을 해서 원인을 규명한 다음에 이것이 법이 잘못되었나? 매뉴얼이 잘못되었나? 그러면 미국, 일본은 어떻게 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벤치마킹해서 우리 사회를 뭐예요? 서일과 외양간을 확실히 고쳐줘야 되는데 우리 사회는 끊임없이 재난이 생기면 분노만 하고
그냥 재난에 대해서 뭔가 개선을 하지 않으니까 이런 참사가 계속 일어난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17개 광역시도 228개 시군구청장 여러분들이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재난관리 책임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저는 죄송한데 용산구청만 이렇게 지금 무방비 상태고 재난안전에 대해서 ABC가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최근에 지금 지방선거가 끝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시의원하고 다루는 거 하다가 갑자기 지금 구청장 재난관리 책임 지자체장으로서 지금 재난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시의 임무와 역할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인지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자꾸 얘기하지만 결국은 지금 외국 같은 경우에는 관 주도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 주도형 재난관리로 많이 가고 있거든요. 네. 일본은 초나이카이라든가 미국의 CERT라고 하는 민간 기관들이 민간 거버넌스가 굉장히 도전적으로 이런 재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도 하고 위험 지역은 무엇인지 관하고 함께 소통도 하고 한마디로 줄탁통시가 되어서 관과 민이 함께 이 재난 안전을 고민해야 될 시점이 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부와 지자체의 협력과 함께 또 이 자발적인 민간까지 해서 좀 재난 방지를 위해서 힘을 썼으면 좋겠다는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뉴욕타임즈에서는 이번 참사를 보도하면서 시위 통제에는 경찰이 수천 명씩 배치되는 데 반해 정작 수만 명이 몰리는 문화 행사에는 경찰이 100여 명밖에 없었다는 가슴 아픈 현실을 꼬집었습니다. 반복되는 대형 참사 때마다 드러나게 되는 우리 사회의 민낯, 진정한 애도는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재발 방지책 마련에서 시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생방송 현장 리포트 날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목요일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